아무도 믿지 마세요. 가족도, 친구도. 전원생활은 꿈도 꾸지 마세요. 전원주택 반값이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구입니다. 호구라는 말이 거칠다면 제가 바로 그 호구입니다. 5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창녕 시골에 53평짜리 꿈의 집을 지었습니다. 정원의 소나무, 마당의 보도블록, 2층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 집에서 늙어 죽겠다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집이 먼저 죽었습니다. 사업 망하고 빚 지고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5억 5천이 2억 7천이 됐습니다. 반토막이요. 근데 2억 7천에도 안 팔립니다. 지금 그 집 마당에는 잡초가 가슴팍까지 자라 있고 현관문에는 세무서 압류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였으면 적어도 원금은 지켰을 겁니다. 전원주택은 짓는 순간 반은 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그냥 스쳐보내시면 안 됩니다. 은퇴 후 전원생활 꿈꾸시는 분 주변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경험에서 우러나온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선의에서 나온 충고는 반드시 내 인생으로 되돌아옵니다. 해시태그 제1장 꿈을 설계하다. 저는 평생 농사꾼이었습니다. 경남 창녕 낙동강 옆에 딱 붙어있는 작은 군입니다. 인구 다 합쳐봐야 5만 명이 안 되는 동네. 큰 건물이라고 해봐야 읍내 농협 건물하고 면사무소하고 그게 전부인 곳입니다. 서울 사는 사람한테 창녕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열의 9은 모릅니다. 대구에서 차 타고 1시간쯤 내려와야 나오는 곳이라고 하면 아, 그 시골이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그런 동네입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늙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창녕, 중학교도 창녕, 고등학교는 읍내에 있는 농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은 못 갔습니다.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도 농사꾼이었습니다. 논 1200평을 물려받은 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논에서 벼를 심고 벼를 베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4시. 알람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30년을 그렇게 살면 몸의 시계가 박히는 겁니다. 세수하고 작업복 입고 장화 신고 나가면 아직 캄캄합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새벽 5시쯤 되면 하늘이 밝아오는데 겨울에는 7시가 넘어도 깜깜합니다. 손전등 하나 들고 논두렁을 걷는데 발밑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나면 아, 올겨울도 춥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손이 갈라졌습니다. 농사꾼 손은 다 비슷합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고 손등은 햇볕에 타서 거무잡잡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습니다. 겨울이면 갈라진 틈새로 피가 맺혔습니다. 아내가 핸드크림을 사다 줬는데 바르면 뭐합니까? 다음날 또 삽 잡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허리도 굽기 시작했습니다. 50 넘어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굽은 채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밥 먹고 논에 나가서 1시간쯤 일하면 그때서야 겨우 펴지는 겁니다. 무릎에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 뚝뚝 소리가 나는데 병원에서는 연골이 닳았다고 했습니다. 농사꾼 직업병이라고. 그래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식들 학교 보내야 하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공부는 잘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은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대구에 있는 대학을 갔고 딸은 부산 쪽으로 갔습니다. 등록금 낼 때마다 통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무말랭이, 깻잎절임, 된장. 그 돈으로 아이들 용돈을 보냈습니다. 부부가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하는데 통장 잔고는 늘 빠듯했습니다.
그러다가 50대 초반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영농법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자네 혼자 삽질만 하지 말고 법인을 만들어봐. 정부 보조금도 나오고 유통도 수월하다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법인이라니. 저 같은 농사꾼이 무슨 법인입니까? 그런데 알아보니까 조건이 괜찮았습니다. 몇 명이 뭉쳐서 법인을 설립하면 농기계 보조금도 나오고 수매단가 협상도 유리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있었습니다. 동네 농사꾼 4명이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하나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법인 통장이 따로 생기고 회의도 하고 서류도 만들고 평생 호미하고 산만 들었던 손으로 서류를 쓰려니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래도 시작했습니다. 양파 농사가 터졌습니다. 창녕이 원래 양파로 유명한 곳입니다. 전국 양파 생산량에서 창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법인으로 물량을 묶으니까 단가 협상이 됐습니다. 도매상한테 개인이 가면 발이 넓은 사람이 아닌 이상 제 값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법인 이름으로 대량 거래를 하니까 단가가 올라갔고 마진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양파 수확철이 되면 트럭이 줄을 서서 대기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될 수도 있겠구나. 월 수입이 1,0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한 게 50대 중반이었습니다. 평생 손에 흙 묻혀가며 벌어봤자 한 달에 200~300이 고작이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이 통장에 찍히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통장을 보고 또 봤습니다. 숫자가 맞나 싶어서 1,000만 원. 내 인생에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본 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아내는 웃기만 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힌 얼굴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사람이 갑자기 저런 소리를 하니까 믿지를 못한 겁니다. 당신이 그런 소리를 다 하네. 아내가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는데 괜히 코끝이 찡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그때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었다는 기쁨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고생시킨 만큼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 그게 전원주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 하나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전원주택. 은퇴하고 나면 넓은 마당에 2층 집 하나 딱 올려놓고 아침마다 마루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녁에는 마당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런 삶.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전원주택에서 고기 굽고 텃밭에서 상추 뜯고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혔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녕 읍내에서 차로 5분 거리 국도변에 붙은 땅이 나왔습니다. 360평. 주변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는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공장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낮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 들렸습니다. 앞으로는 4차선 국도가 지나갔습니다. 트럭이 싱싱 달리는 길. 거기서 좀 더 가면 고속도로 진입로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넘게 달리는 차들 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솔직히 입지가 좋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말했습니다. 여기가 좀 시끄럽긴 합니다. 고속도로가 가까워서. 그런데 땅값이 쌌습니다. 평당으로 치면 읍내 근처치고는 거의 반값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돈이면 더 넓은 땅을 살 수 있으니까. 싼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눈을 감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원주택이라는 꿈이 눈을 멀게 만든 겁니다.
해시태그 제2장 5억 5천의 성. 땅을 사고 나니까 이제 집을 올려야 합니다.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창녕에는 마땅한 건축 설계 사무소가 없어서 대구까지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벽에 전원주택 사진이 쭉 붙어 있었습니다. 유럽풍, 일본식, 한옥풍. 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설계사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왕 짓는 거 제대로 짓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여기서 살 겁니다. 노후에 아내하고 둘이서 편하게 살 집 넉넉하게 지어주십시오. 설계사가 물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4억은 됩니다. 그 세 글자를 말하는 순간 설계사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필 돌리던 손이 멈추더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4억이면 아주 좋은 집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꿀처럼 들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바로 그 순간 제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4억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설계사 머릿속에서 도면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보여준 도면은 30평대였습니다. 이 정도면 두 분이 사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자식들 놀러 오면 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크게 해주십시오. 설계사가 웃으면서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30평이 40평이 되고 40평이 50평이 됐습니다. 최종 도면은 이랬습니다. 1층에 거실, 주방, 안방, 황토방. 2층에 방 2개, 넓은 베란다. 연면적 53평. 솔직히 두 부부가 살기에는 말도 안 되게 큰 집입니다. 두 가구가 같이 살아도 될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펼쳐놓고 보면 크면 클수록 근사해 보이는 겁니다.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서 마당을 내다보면 이런 뷰가 나오고 2층 베란다에서는 저 멀리 산이 보이고 설계사가 설명할 때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서 현실을 보지 못한 겁니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봄에 착공해서 가을에 완공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터를 팔 때부터 현장에 나갔습니다. 포클레인이 땅을 파헤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땅에 내 집이 올라간다. 평생 남의 것이었던 세상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내 것을 만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도 데려갔습니다. 아내가 현장에 서서 터 파는 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진짜 짓는 거야? 응, 짓는 거야. 아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평생 꿈꿔왔던 겁니다. 내 집, 넓은 마당이 있는 내 집. 기초를 놓고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집의 형태가 보입니다. 기둥이 서고 보가 걸리고 벽체가 올라가면 아, 이렇게 생긴 집이구나 하고 눈에 들어옵니다. 매일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휴대폰 앨범이 현장 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부들한테 음료수도 돌리고 점심에는 아내가 밥을 해와서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인부 10장이 말했습니다. 사모님 손맛이 끝내주십니다. 아내가 쑥스러워하면서도 좋아하던 표정이 기억납니다. 외벽 마감을 하고 지붕을 올리고 창문을 끼우니까 집다운 집이 됐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거실 바닥은 원목 마루. 주방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넓게 잡았습니다. 아내가 요리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김장할 때 배추 100포기를 해도 넉넉한 주방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안방에는 붙박이장을 넣고 화장실도 넓게 뺐습니다. 2층은 자식들 방입니다. 아들 방, 딸 방 따로 만들고 베란다를 크게 냈습니다. 마당에는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콘크리트로 그냥 밀어버리는 게 싸지만 보도블록이 훨씬 예뻐 보였습니다. 인터로킹 블록으로 패턴까지 맞춰서 깔았습니다. 소나무도 심었습니다. 조경업자가 키 큰 소나무 한 그루를 가져왔는데 집 옆에 딱 세우니까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수영이 좋았습니다.
가지가 옆으로 뻗어서 마치 일본 정원에 있는 소나무 같았습니다. 잔디도 깔았습니다. 초록색 잔디가 마당 전체를 덮으니까 눈이 시원했습니다. 돌 배치도 했습니다. 큰 돌 서너 개를 군데군데 놓으니까 정원 분위기가 났습니다. 집 뒤쪽에는 쉼터도 만들었습니다. 나무 기둥 4개를 세우고 지붕을 올렸습니다. 거기 아래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으면 여름에 그늘 아래서 쉴 수 있습니다. 수박 먹으며 바람 쐬는 상상을 했습니다. 가을에는 거기서 고구마를 구워 먹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별채로 황토방까지 하나 더 올렸습니다. 이건 등기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별도 건축물 신고도 안 했습니다. 그냥 건강에 좋다니까 올린 겁니다. 황토가 원적 외선을 방출해서 몸에서 독소를 빼내준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아내가 관절이 안 좋았거든요. 무릎 연골이 닳아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찜질하면 무릎 나을 거야.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다 짓고 나니까 총 비용이 5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땅값 포함해서입니다. 처음에 4억 예상했는데 5천만 원이 초과됐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추가가 됩니다. 여기도 좋은 걸로 하자, 저기도 업그레이드 하자 하다 보면 금액이 올라가는 겁니다. 설계사가 중간에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대로 가면 예산 초과됩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왕 짓는 거 아끼지 말고 하시오. 그 말을 왜 했는지 돌이켜보면 후회가 됩니다.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니까 솔직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빼온 돈, 개인 저축 다 합쳐서 5억 5천.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집을 보는 순간 그 불안이 싹 사라졌습니다. 2층 베란다에 올라가서 앞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빛을 싼 자락이 보이고 앞으로 논이 끝없이 펼쳐지고 하늘이 넓었습니다. 고속도로 차 소리가 좀 들리긴 했습니다. 윙 하고 지나가는 소리. 그때는 그것마저 도시의 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골 한복판인데 외지지 않고 연결돼 있는 느낌이랄까?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이사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대문 앞에 섰을 때 동네 사람 대여섯 명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다들 입을 벌리고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야, 사장님 집 크다. 2층 집이네. 여기서 2층 집은 처음 보겠다. 마당에 잔디까지 깔았네. 골프장 같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다들 놀러 오시오. 마당 넓으니까 고기 구워 먹읍시다.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으쓱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나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새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넓은 주방에서 아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맞다 싶었습니다.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는 소리, 새집에서 나는 나무 냄새,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밥 한술 뜨면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고맙다, 여보.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부터는 여기서 편하게 살자.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그 웃음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해시태그 제3장. 금이 가기 시작하다. 행복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집을 짓느라 자금을 너무 많이 쏟아부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5억 5천을 집에 박아넣고 나니까 법인 운영 자금이 빠듯해졌습니다. 양파 농사라는 게 봄에 심어서 초여름에 수확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종자값, 비료값, 인건비, 농약값, 비닐하우스 유지비.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수입은 수확철에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지출은 연중 계속 나가니까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근데 집 짓느라 현금을 다 써버린 겁니다. 양파 시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창녕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양파 재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양파가 돈이 된다고 장려를 했거든요. 너도 나도 양파를 심으니까 공급 과잉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한 상자에 15,000원을 받았는데 어느 해에는 5,000원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뉴스에서 농민들이 양파를 트럭에 실어서 밭에 갈아엎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수확 안 하고 갈아엎는 게 인건비를 아끼는 거라는 겁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법인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월말이 되면 통장 열어보기가 무서웠습니다. 잔고가 200만 원, 150만 원, 80만 원. 점점 바닥으로 기어갔습니다. 법인 직원들 인건비를 월말에 줘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잠이 안 옵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져서 천장을 봅니다. 이번 달에 300이 나가는데 통장에는 100도 없고 양파 수확은 2달 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에서 숫자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새집이 좋다고 매일 마당을 쓸고 화단에 꽃을 심고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차마 사업이 안 된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좀 안 좋은데 내년에 나아지겠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자기 최면 같은 겁니다. 내년에는 나아지겠지. 양파 시세가 올라가겠지. 상황이 좋아지겠지. 그런데 내년도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 해는 더 안 좋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왔습니다. 여름에 태풍 하나가 경남을 관통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전부 날아갔습니다. 바람이 워낙 세서 골 쪽까지 뒤틀린 데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농장에 나가봤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우스 12동 중에 멀쩡한 게 3동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비닐이 찢기고 골조가 꺾이고 안에 있던 모종이 전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구 비용을 견적 내봤더니 7천만 원. 보험은 들어놨었는데 전액 보상이 안 됐습니다. 보험사에서 감정평가를 하더니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결국 보험에서 나온 돈은 3천만 원. 모자란 4천만 원은 고스란히 제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제 주머니에 4천만 원이 없었으니까 결국 또 빚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전원주택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크니까 관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적은 잡초였습니다. 마당 잡초는 일주일만 안 뽑아도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2주일이면 무릎, 한 달이면 허리. 시골이라 온 사방이 들판이고 산입니다. 잡초 씨앗이 바람을 타고 쉴 새 없이 날아옵니다. 도시에서는 조그만 텃밭 하나 가꿔도 잡초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은 다릅니다. 씨앗 공급원이 무한입니다.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습니다. 보도블록 사이 틈새에서도 풀이 올라왔습니다. 맨 땅도 아니고 인터로킹 블록까지 깔아놨는데 잡초가 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겁니다. 한번 올라온 풀은 뿌리가 블록 아래로 파고들어서 뽑으려면 블록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사람 가슴팍 높이까지 자란 잡초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연 앞에서 사람이 깔아놓은 블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잔디 깎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잔디 깎기를 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았는데 여름에는 일주일도 못 깎습니다. 사흘이면 울퉁불퉁 올라왔습니다. 소나무 가지치기도 해야 했습니다. 배수로에 낙엽이 쌓이면 그것도 치워야 했습니다. 전원주택이라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집한테 부려먹히는 겁니다. 집이 주인을 부리는 구조.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파트는 관리비 내면 경비 아저씨가 다 해줍니다. 청소도 해주고 정원도 관리해주고 배수로도 뚫어줍니다. 전원주택은 전부 내 손, 내 발, 내 허리로 해야 합니다. 체력이 받쳐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어가니까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허리가 안 됩니다.
잡초 뽑겠다고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한 번은 어지러워서 마당에 주저앉은 적도 있습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예전에는 하루 종일 논에서 일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마당 잡초 뽑는 것도 버거운 겁니다. 여름이 되면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축대 구멍에서 뱀이 나왔습니다. 전원주택 축대를 보면 돌 사이에 구멍이 많습니다. 거기가 뱀 서식지입니다. 한 번은 마당에서 빨래 널다가 발밑에 뱀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축대 구멍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못 살겠어. 뱀이 나오잖아. 풀벌레도 문제였습니다.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니까 벌레가 들끓었습니다. 모기는 기본이고 이름 모를 벌레들이 밤마다 불빛을 보고 몰려왔습니다. 현관문 열면 벌레가 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벌레가 많으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개구리가 몰려옵니다. 밤에 개구리 울음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도시에서 듣는 개구리 소리는 정겹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울면 그건 정겨운 게 아니라 소음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벌레도 많고 뱀도 나오고 풀도 끝이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전원 생활이야. 저는 대꾸를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으니까. 해시태그 제사장. 빚의 무게. 법인 사정이 점점 나빠지면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법인이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는 밀려 있고 거래처 외상값도 쌓여 있고 비닐하우스 복구비도 남아 있고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담보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전원주택.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더니 감정평가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감정평가사가 집에 왔습니다. 구석구석 돌아보고 사진 찍고 뭔가를 적더니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뒤에 감정평가서가 나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그걸 보면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전원주택이라 감정가가 좀 안 나옵니다. 5억 5천을 들여 지은 집인데 감정가는 3억 5천도 안 됐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 5천이요? 5억 5천 들였는데?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건축비의 상당 부분이 감가상각됩니다. 시골 토지 위에 올린 건축물은 도시 아파트와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토지 자체의 가치가 낮고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짓는 순간 2억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5억 5천을 부어서 만들었는데 시장에서의 가치는 3억 5천. 그 차이 2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건축업자 주머니, 설계사 수수료, 조경업자 비용, 자재상 마진. 다 거기로 간 겁니다. 집을 올리는 순간 이미 반은 남의 주머니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아파트는 다릅니다. 아파트는 짓는 순간부터 시세가 형성되고 입지가 좋으면 오히려 올라갑니다. 전원주택은 짓는 순간부터 떨어집니다. 이걸 그때 알았으면 절대 안 지었을 겁니다. 결국 2억 6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감정가 대비 최대한 뽑아낸 금액이었습니다. 은행 직원도 이 이상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2억 6천. 평생 이렇게 큰 빚을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발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은행 유리문을 밀고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는데 하나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법인 빚을 막았습니다. 직원 인건비 밀린 거 3달치 한꺼번에 주고 거래처 외상값 치르고 비닐하우스 복구비 남은 거 갚고 종잣값 비료값 선결제하고 2억 6천이 석 달 만에 바닥났습니다.
석 달, 2억 6천만 원이 91만에 제로가 된 겁니다. 돈이라는 게 들어올 때는 한 방울씩 들어오더니 나갈 때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업은 여전히 적자, 통장은 텅텅, 집에는 2억 6천짜리 빚이 올라붙었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이자는 칼같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100만 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원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자만 내는 거였는데 그것도 버거웠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면 미납이 됩니다. 미납이 되면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연체 이자가 쌓이면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독이 깨져서 물을 부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에 아내가 자고 있는데 저는 천장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달의 이자 100만 원, 법인 고정비 300, 생활비 200, 합치면 600. 들어오는 돈은 400도 안 되는데 나가는 돈은 600. 매달 200씩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가 쌓이면 반년 안에 완전히 바닥입니다.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모자랐습니다. 항상 아내한테 솔직히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먹고 나서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다.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데?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편이 안 좋다. 사업이 많이 안 좋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 건데?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집에 빚이 2억 6천 있다. 부엌에서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뭔 짓을 한 거야? 그렇게라도 소리를 지르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침묵,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그 침묵이 칼보다 아팠습니다. 한참 뒤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 지었으면 이 돈으로 서울의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샀을 텐데. 그 말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5억 5천이면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의 소형 아파트 한 채는 충분했습니다. 아파트였으면 적어도 원금은 지켰을 겁니다. 오히려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전원주택에 묻어버린 겁니다. 시골 땅에, 잡초밭에.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그랬잖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말도 맞았습니다. 집 짓겠다고 할 때도 제가 먼저 결정하고 아내한테 통보했습니다. 대출 받을 때도 아내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제 독단이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제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큰 소리만 쳤습니다. 그 큰 소리가 2억 6천짜리 빚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해시태그 제호장. 집이 죽는 소리. 돈이 없으니까 집 관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리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매달 이자 걱정, 법인 걱정, 빚 걱정에 시달리는데 마당 잡초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한 달을 놔두니까 마당이 풀밭이 됐습니다. 보도블록이 안 보일 정도로 풀이 올라왔습니다. 2달을 놔두니까 무릎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마당이 완전히 정글로 변했습니다. 보도블록 사이 틈새에서 올라온 잡초가 사람 가슴팍까지 자랐습니다. 제가 직접 깔아놓은 그 인터로킹 블록을 뚫고 풀이 올라온 겁니다. 맨 땅도 아닌데, 블록까지 깔아놨는데,
자연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소나무도 모양이 변했습니다. 조경업자가 수영을 잡아놨던 그 멋있는 소나무. 가지치기를 안 하니까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원래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옆으로 뻗어야 할 가지가 위로 치솟고 아래 가지는 축 처지고 키만 멀대처럼 위로 쭉 자라버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소나무인지 잡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조경업자가 정성 들여서 배치한 돌 주변에도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돌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잔디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잡풀만 가득했습니다. 쉼터는 더 참혹했습니다. 나무 기둥이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표면이 검게 변하고 손으로 누르면 푹 들어갈 정도로 물렀습니다. 지붕에 올려놨던 함석판이 바람에 들려서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밤에 바람이 불면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집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한때 수박 먹으며 웃던 그 자리가 흉물이 된 겁니다. 테이블은 비틀어졌고 의자는 다리 하나가 부러져서 넘어져 있었습니다. 집안에도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안 사는 집은 빨리 망가집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사람이 드나들면서 문 열고 창문 열고 환기를 시켜줘야 집이 숨을 쉽니다. 사람이 안 들어가면 집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환기가 안 되니까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석에 조금 보이더니 나중에는 벽 한 면 전체가 검은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퀴퀴한 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새집 때 나던 나무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곰팡이와 습기가 뒤섞인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를 안 틀었습니다. 기름값이 돈입니다. 53평짜리 집 보일러를 돌리려면 기름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돈이 없었습니다. 보일러를 안 틀었더니 배관이 얼어서 터졌습니다. 물이 바닥에 고였다가 또 얼었습니다. 봄에 녹으면서 마루 원목이 뒤틀렸습니다. 제가 돈 들여 깔았던 원목 마루가 울퉁불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수리비를 알아봤더니 배관 교체에 300, 마루 교체에 200.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수도관이 터지니까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전기도 끊겼습니다. 전기요금을 석 달째 못 냈습니다. 한전에서 고지서가 오고 독촉장이 오고 경고장이 오고 결국 단전. 5억 5천짜리 집에 전기가 없고 물이 없는 겁니다. 낮에는 그래도 햇빛이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손전등 하나 들고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곰팡이 핀 벽을 비추면 그림자가 일렁이는데 그게 무슨 귀신의 집 같았습니다. 내가 꿈꿔서 지은 집이 귀신의 집이 된 겁니다. 우편함에는 우편물이 끝없이 쌓여갔습니다. 세금 고지서, 은행 독촉장, 보험 만기 안내문, 카드사 통지서, 그리고 국회의원 홍보물까지. 아니, 사람도 안 사는 집에 국회의원이 홍보물을 보냅니다. 번지르르한 종이에 웃는 얼굴 사진 넣어서. 이것도 다 우리 세금인데 참 쓸데없는데 돈을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현관문에는 우편물 도착 확인서가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택배기사, 등기 우편 배달부가 왔다 갔다는 흔적들이었습니다. 주인은 없는데 우편물만 쌓이는 집, 살아있는데 죽은 집, 그게 5억 5천짜리 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당에 나뒹굴고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잡초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쳐봤더니 마산세무서에서 보낸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이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내용. 날짜, 물건 소재지, 법인 이름, 채권 금액. 딱딱한 글씨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서 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잡초가 허리까지 올라온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서
압류 통지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새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맑은 하늘 아래서 이 집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종이 한 장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제6장 경매라는 벼랑.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은행 대출 2억 6천을 갚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연체가 쌓이고 독촉이 오고 경고가 오고 그래도 못 갚으니까 은행에서 법적 절차를 밟은 겁니다.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통지가 왔습니다. 등기부에 빨간 줄이 그어졌습니다. 임의경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아내가 울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서 식탁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평생 일해서 지은 집인데 이렇게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위로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 집을 짓자고 한 사람이 접니다. 5억 5천을 쏟아붓자고 한 사람이 접니다. 대출을 받자고 한 사람이 접니다. 전부 다 제 결정이었습니다. 아내는 따라왔을 뿐입니다. 경매 시작가는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드린 돈과 같은 금액. 시작가만 받으면 원금을 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대출 2억 6천을 갚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2억 9천 정도. 그래도 빚이라도 청산하고 뭐라도 남으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첫 번째 경매일. 가슴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유찰. 아무도 5억 5천에 이 집을 사겠다고 손을 들지 않은 겁니다. 당연합니다. 시골 전원주택에 5억 5천을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돈이면 도시의 아파트를 삽니다. 두 번째 경매. 유찰되면 최저가가 20%씩 내려갑니다. 3억 8,500만 원. 그래도 유찰. 세 번째. 2억 7천만 원. 반토막. 5억 5천이 2억 7천이 된 겁니다. 이번에는 누가 넣겠지, 반값인데 넣겠지 싶었습니다. 유찰. 아무도 안 넣었습니다. 2억 7천에도 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제 집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잡초 무성한 마당, 먼지 쌓인 현관, 갈라진 외벽, 쓰레기가 쌓인 옆마당. 사진이 10장쯤 되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 집이라니. 내가 5억 5천을 들여 지은 집의 현재 모습이라니. 경매 물건 설명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농법인 소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의경매. 제 인생이 한 줄로 요약돼 있었습니다. 채무불이행. 빚을 못 갚은 사람. 법적인 용어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한 줄에 제 30년 농사 인생, 법인 사업, 전원주택의 꿈,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자한테 전화했습니다. 경매를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연락한 겁니다. 왜 아무도 안 삽니까? 반값인데요. 업자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는 게 들렸습니다. 사장님, 요즘 경매 시장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원주택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전국에서 매달 수백 건씩 공급이 넘쳐나니까 가격이 바닥을 뚫고 내려갑니다. 업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원주택 반값에 사면 호구라는 말이 업계에서 돕니다. 알고 계십니까? 남부지방은 경매로 나온 전원주택이 1분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분,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5억 5천짜리가 5천만 원에도 못 판다는 이야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업자가 대답했습니다. 은퇴하고 전원생활 꿈꾸면서 집 짓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전원주택이 올라갔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다들 포기합니다. 잡초 전쟁, 벌레 전쟁, 뱀 전쟁.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벌레 때문에 못 살겠고 병원 한 번 가려면 차 타고 3, 40분을 나가야 하고 편의시설이라곤 읍내 농협 마트가 전부고 결국 버티다가 포기하고 집을 내놓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업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파트는 반값이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달라요. 시골 땅 위에 올린 건물은 재산 가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땅값은 떨어지지, 건물은 감가상각되지, 관리비는 계속 나가지. 사는 순간부터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원주택이 일본처럼 천원주택이 될 판입니다. 천원주택. 일본에서는 시골 빈집이 너무 많아서 100엔, 우리 돈으로 1000원에 집을 파는 경우가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내 이야기가 된 겁니다. 5억 5천짜리 집이 1000원은 아니더라도 5천만 원. 1분 가격.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5억 5천을 들여 집을 짓는 순간 제 돈 절반은 이미 사라진 거였다는 걸. 그리고 나머지 절반도 경매를 통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전원주택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만이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해시태그 제7장. 남겨진 것들.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언제든 낙찰자가 나올 수 있고 낙찰이 되면 인도 명령이 떨어지고 그러면 나가야 합니다. 더 버틸 이유도 없었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물도 안 나오고 곰팡이가 벽을 타고 올라오는 집에서 더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짐을 쌀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가져갈 게 뭐가 있어? 이삿짐 센터 부를 돈도 없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이삿짐 센터 기본비가 얼마인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차 트렁크와 뒷좌석에 실을 수 있는 것만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밥솥 하나, 아내 예약 봉투, 제 돋보기 안경, 가족사진 액자 하나. 5억 5천짜리 53평 집에서 들고 나온 게 고작 그거였습니다. 짐을 차에 싣는데 아내가 현관 앞에 서서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층 창문이 보이고 베란다 난간이 보이고 지붕 위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내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평생 고생시키고 마지막에 꿈의 집을 만들어준다고 해놓고 그 집마저 빼앗겨버린 겁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가 입안에서 맴돌았는데 그 말을 이미 너무 많이 해서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 집을 지키라고 들여놨던 대형견이었습니다. 핏불 종류인데 덩치가 엄청났습니다. 거짓말 좀 보태면 송아지만 했습니다. 처음 데려온 건 집 짓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전원주택에 큰 개 한 마리 있으면 멋있지 않습니까? 마당에서 뛰놀고 산책도 하고 그런 그림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키우기 시작한 건데 문제는 이놈이 맹견이라는 겁니다. 핏불은 맹견류에 속합니다. 아파트에 데려가면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웃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당연합니다. 덩치가 그 정도면 저도 무섭습니다.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맹견을 선뜻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유기견 보호소에 맡기면 맹견은 입양이 잘 안 됩니다. 결국 안락사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 보호소에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개는 두고 왔습니다.
집 마당 한쪽에 만들어놨던 사육장에 가둬놓고 밥만 주러 가끔 들르기로 했습니다. 사육장을 좀 넓혀놨습니다. 응가를 많이 해놓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사료도 넉넉히 쌓아놨습니다. 집을 나서는 날 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사육장 쪽을 봤습니다. 그놈이 철망에 코를 대고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꼬리가 좌우로 세차게 움직이면서 엉덩이까지 흔들렸습니다. 사람이 반가운 겁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다가 주인이 오니까 좋은 겁니다. 자기를 두고 가는 줄도 모르고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개는 사람 감정을 안다고 하니까 알면서도 꼬리를 흔든 건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더 반겨주고 싶어서 그 장면에서 차마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로 사육장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개가 뭔 죄입니까? 주인 잘못 만난 죄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돈을 벌어서 좋은 집에 데려다 놓고 주인이 돈을 잃어서 빈집에 버려둔 겁니다. 전부 다 사람 사정인데 그 사정을 개가 뒤집어 쓴 겁니다. 창녕 읍내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 53평에서 살다가 원룸으로 내려오니까 벽이 좁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짐을 풀 공간도 없었습니다. 이불을 깔면 방 전체가 이불이었습니다. 아내와 나란히 누우면 어깨가 닿았습니다. 전원주택 안방에서는 팔을 쭉 벌려도 벽에 닿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누우면 팔꿈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내와 단칸방에서 마주 앉아 있으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뭐부터 꺼내야 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100번도 넘게 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듣기 싫어.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면 또 침묵. 좁은 방 안에 두 사람이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가끔 밥 주러 빈집에 들릅니다. 차를 타고 15분을 달려서 잡초 우거진 진입로를 지나 대문 앞에 섭니다. 열쇠는 아직 제가 갖고 있습니다. 경매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잡초가 허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풀을 헤치고 걸어가면 바지에 풀씨가 붙습니다. 사육장까지 가면 개가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듭니다. 사료 자루를 들고 가서 그릇에 부어주고 물통 물을 갈아줍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쓸어줍니다. 큰 머리를 손바닥으로 쓸어주면 놈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넓은 집에 생명이 둘이 있는 겁니다. 저하고 이놈. 돌아오는 길에 뒤를 돌아봅니다. 2층 베란다가 보이고 잡초에 파묻힌 쉼터가 보이고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이 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 소리가 윙윙 들려옵니다. 5억 5천. 그 돈이 저기 잡초밭 아래에 묻혀 있는 겁니다. 발밑에 잡초를 밟으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풀 한 포기 한 포기가 다 내 돈이구나. 내 노후자금이구나. 내 인생이구나. 해시태그 제8장. 전원주택이라는 환상. 지금 전국 경매시장에 전원주택이 넘쳐납니다. 해마다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사람은 많은데 전원주택의 현실을 아는 사람은 적으니까 매년 새로 짓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 포기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짓는 사람보다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경매 물건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공급이 넘치니까 가격이 바닥을 뚫고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전원주택이 일본처럼 천원주택이 될 판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 말고는 재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시골의 집을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그건 재산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짓는 순간 건축비의 절반이 증발합니다. 땅값이 안 오르니까 보존도 안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건물은 낡아가고 땅값은 제자리거나 떨어지고 관리비는 끝없이 들어갑니다. 팔려고 내놓으면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경매에서도 유찰을 거듭하다가 1분 가격에 겨우 넘기는 거. 그게 전원주택의 결말입니다. 도시에서 텃밭 가꾸는 것과 시골에서 전원주택 관리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전원 생활은 포장된 겁니다. 카메라 뒤에는 스태프가 수십 명이 있고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고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실제 전원 생활은 잡초와의 전쟁, 벌레와의 전쟁, 뱀과의 전쟁입니다. 여름에는 모기와 풀벌레에 시달리고 겨울에는 배관 동파에 시달리고 봄, 가을에는 잡초에 시달립니다. 사계절 내내 시달리는 겁니다. 교통도 문제입니다. 창녕 읍내까지 차로 5분이라고 했는데 읍내에 나가봤자 뭐가 있습니까? 인구 5만도 안 되는 동네에 큰 병원이 있겠습니까? 대형마트가 있겠습니까? 문화시설이 있겠습니까? 농협 마트 하나, 보건소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큰 병원 가려면 대구까지 나가야 합니다. 차로 1시간. 응급 상황이 생기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 가까워야 합니다. 60, 70 넘으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때 병원까지 1시간 거리라면 그건 목숨의 문제입니다. 전원 생활이 꿈이시라면 제발 새로 지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 시장에 물건이 넘칩니다. 1분 가격에 줍줍하면 됩니다. 4억 들여서 새로 짓지 마시고 2, 3천만 원이면 남부 지방에서 경매로 멀쩡한 전원주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고 상태 확인하시고 감정가 따져보시고 그래도 괜찮으면 그때 입찰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농촌 체류형 쉼터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도시민이 농촌에 체류하면서 반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큰 돈 안 들이고도 시골살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으면 계속하고 안 맞으면 철수하면 됩니다. 5억을 박아놓고 나서 안 맞는다고 빠질 수 있습니까? 못 빠집니다. 발이 묶이는 겁니다. 저처럼 노후자금 전부를 전원주택에 묻어버리는 분이 이 나라에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진심입니다. 아파트 한 채 샀으면 원금이라도 지켰을 돈입니다. 어쩌면 올랐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시골 땅에 묻었습니다. 잡초밭에 묻었습니다. 뱀 나오는 축대 옆에 묻었습니다. 고속도로 소음 들리는 공장 뒤에 묻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나를 위한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니까. 평생 일만 하고 남한테 베풀기만 하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꿈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제 이야기가 그 증거입니다. 5억 5천이 잡초밭이 된 사연. 이게 제 인생입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원룸 월세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있는 게 제 현실입니다. 가끔 빈집에 가서 개한테 밥 주고 돌아오는 게 제 일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제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전원주택 반값이면 싸다고 생각하시면 그 순간 호구가 되는 겁니다. 반값이 아니라 1분 가격에도 호구입니다. 짓는 순간 반이 날아가고 팔 때 나머지마저 사라지는 것. 그게 전원주택입니다. 아파트 말고는 재산 가치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꿈은 꿈으로 남겨두십시오. 노후 자금은 절대로 땅에 묻지 마십시오.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전원주택 꿈꾸는 분한테 꼭 한번 이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나도 그 꿈을 꿨었다. 나도 위험할 뻔했다. 그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남긴 그 한 줄이 누군가의 5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